안녕하세요. 오늘은 456번 할 차례지. 456번. 식물의 조직과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기억에 대부분의 속시식물과 일부 거시식물, 양치식물에는 흙물관만 있다. 속시식물의 경우에는 흙물관, 가도관이라 합니다. 가도관은 일본말을 한글 음으로 표기한 것이 가도관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바꾼 것이 흙물관입니다. 흙물관과 물관 요소. 물관 요소는 우리말이고 일본말은 도관 요소입니다. 그래서 속시식물에서는 흙물관과 물관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속시식물의 일반적인 특징이 되게 됩니다. 유관속을 가지고 있는 것을 관속식물, 유관속식물 혹은 관다발식물이라 합니다. 관다발식물은 종자식물 그리고 양치식물이 관다발식물입니다. 거시식물과 양치식물은 주된 것이 흙물관, 가도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다. 여기 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흙물관과 물관 요소에 대한 차이는 흙물관은 길이가 길다. 그리고 가늘다. 물관 요소의 경우에는 굵다, 짧다, 짧고 굵다. 이것이 형태적인 차이이고 흙물관의 경우에는 물의 수직 이동이든 수평 이동이든 이들은 격벽에 있는 벽공을 통해서 수송이 되게 됩니다. 격벽은 두 세포의 세포벽이 붙어 있는 것을 격벽이라 합니다. 물관 요소의 경우에는 수직이동은 천공판이라고 하는 곳에 뚫려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것을 천공이라 합니다. 그러나 수평이동에 대한 것은 물관 요소 또한 마찬가지 격벽에 있는 벽공을 통해서 물이 수송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흙물관과 물관 요소에 대한 차이는 여기에 있겠지. 벽공을 통해서 물이 위아래로 이동하는 것이 가도관, 흙물관이 되게 되고 천공을 통해서 물이 위아래로 이동하는 것이 도관 요소, 물관 요소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속시식물과 거시식물에 대한 차이점이 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속시식물의 경우에는 체관 요소라 해도 되고 체요소라 해도 됩니다. 얘를 사요소라 합니다. 혹은 사관절이라 합니다. 거시식물의 경우에는
체세포라 합니다. 체관세포, 사세포라 합니다. 차이점이 속시식물의 경우에는 체관요소 옆에 동반세포가 있습니다. 동반세포는 줄여서 반세포라 하기도 합니다. 플러스는 있다는 뜻입니다. 사세포, 체세포의 경우에는 동반세포가 없습니다. 체관요소와 체세포에 대한 차이도 체관요소는 짧다, 굵다. 체세포, 사세포의 경우에는 길다, 가늘다. 물관요소의 경우에는 연결되어 있는 연결판이 천공판, 뚫려 있는 구멍을 천공이라 하게 되면 체관요소의 경우에는 체판이라 합니다. 체판에 있는 뚫려 있는 구멍을 체공이라 합니다. 일본말로 하게 되면 사판, 사공이라 합니다. 다음, 니은에 관다발 식물은 표피계, 관다발 조직계, 기본 조직계로 이루어진다. 식물의 경우에 이것은 식물의 체제와 동물의 체제에 대한 것은 초반부에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식물은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형성하게 되면 조직은 조직계를 형성하게 되고 조직계가 기관을 형성하게 되면 기관이 개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식물의 조직은 유조직과 후각조직, 후벽조직, 세 개의 조직으로 구분합니다. 유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를 유세포라 하고, 이때 유는 우리가 유년할 때 유입니다. 어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린 세포란 뜻입니다. 후각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는 후각세포라 합니다. 후벽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는 후벽세포라 합니다. 유세포는 얇은 1차 세포벽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후각세포는 이때 후는 비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차 세포벽이 비후되어 있다, 두꺼워져 있다. 두꺼운 1차 세포벽으로 구성이 되게 된다. 후벽세포의 벽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벽입니다. 그래서 매우 단단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두꺼운 1차 세포벽에 리그닌과 같은 것이 침적이 되게 되면 이것을 2차 세포벽이라 합니다. 2차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후벽세포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유세포의 경우에는 갓 분열된 세포가 유세포가 되게 됩니다. 후각세포의 경우에는 분열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세포벽이 두꺼워져서 후각세포가 되게 됩니다. 유세포에는 활발하게 분열하는 조직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세포는 분열능이 크다. 근데 후각세포의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분열하지 않다가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분열할 수 있습니다. 분열능이 작다. 후벽세포의 경우에는 완전하게 분화된 세포로서 얘는 분열능이 없습니다. 아예 분열할 수 없는 것이 후벽세포이고, 특히 후벽세포의 경우에는 죽은 세포가 기능을 담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섬유라든지 혹은 보강세포와 같은 것이 대표적인 후벽세포가 되게 됩니다. 이들 조직들이 모여서 조직계가 되게 되면 식물의 조직계는 세 개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에피더미스를 동물을 전공하는 사람은 번역을 할 때 상피라고 번역을 하고, 식물을 전공한 사람들은 번역을 할 때 표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전부 일본 말입니다. 표피 조직계. 두 번째가 기본 조직계. 세 번째는 관다발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는 유관속 조직계라 하기도 합니다. 식물의 기관은 잎, 줄기, 뿌리로 구분되게 됩니다. 세 개의 기관으로 나눕니다. 근데 속시식물, 피자식물의 경우에는 잎이 변형이 된 것이 꽃이 되게 됩니다. 꽃이 변형이 된 것이 열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4대 기관이라 하면 꽃, 잎, 줄기, 뿌리가 되게 되고, 여기에 열매를 독립적인 기관으로 두게 되면 5개의 기관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것이 식물의 경우에는 꽃이나 열매라는 단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꽃과 열매에 대한 것은 잎의 하위 단위로 두기도 합니다. 속시식물의 경우에 앞에서도 수업을 했듯이 정세포와 난세포가 수정을 하게 되면 EN 핵상의 접합자가 되게 됩니다. 이 접합자가 어린 배를 형성하게 됩니다. 정세포와 극핵이 수정하게 되면 극핵과 정세포는 수정을 통해서 배젖세포가 됩니다. 그래서 속시식물은 중복수정이라 했었고, 배젖이 3N 핵상이다. 이것에서 배젖이 분화가 되게 된다. 이때 배젖은 배의 발생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이 배젖이 하는 기능이고, 배젖은 더 이상 다른 기관으로 혹은 다른 조직들로 분화되지 않습니다. 배가 분열 조직을 만들 때 이 분열 조직이 하나는
줄기 끝에 있다 해서 줄기 경자입니다. 끝단, 경단, 정단 분열 조직이라 합니다. 그 밑에 떡잎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밑에 떡잎을 기준에 두고 위에 있는 것은 경단, 정단 분열 조직이 되게 되고 밑에 있는 것은 하배축이라 합니다. 경단, 정단 분열 조직에서 나오는 것들을 상배축이라 합니다. 그러면 상배축과 하배축에 대한 구분 기준은 떡잎입니다. 떡잎 아래쪽 하배축, 떡잎 위쪽 상배축이 됩니다. 하배축 아래쪽에 원뿌리라 하기도 하고 뿌리 원기라 하기도 합니다. 다르게 적자. 얘는 뿌리 끝에 있다 해서 근단, 정단 분열 조직이라 합니다. 이 근단, 정단 분열 조직에 의해서 원뿌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경단, 정단 분열 조직은 계속 분열을 하게 되면 세포를 분열하면서 밀어 올리지는 못합니다. 자기가 분열을 하면 자기의 위치가 여기로 바뀌게 되고 또 분열하게 되면 또 여기로 바뀌게 되고 따라서 식물이 위쪽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경단, 정단 분열 조직입니다. 위로 자랍니다. 근단, 정단 분열 조직은 마찬가지 식물이 세포를 아래쪽으로 밀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분열을 하면 그 다음 시간은 여기가 되고 그 다음 해는 여기가 되고 그 다음 해는 여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근단, 정단 분열 조직은 아래로 생장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줄여서 개념을 쓸 때는 얘를 경단 분열 조직, 얘는 근단 분열 조직이라 합니다. 경단 분열 조직과 근단 분열 조직이 길이 생장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일기 생장이라 합니다. 혹은 얘를 주축 생장이라 합니다. 그래서 주축 생장에 관여하는 것이 정단 분열 조직, 줄기 끝 정단 분열 조직, 뿌리 끝 정단 분열 조직이 됩니다. 경단, 정단 분열 조직, 상배축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새로운 줄기와 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배축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원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단 분열 조직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원뿌리가 되게 됩니다. 원뿌리라 해도 되고 뿌리 원기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식물은 위아래 축에 대해서 위쪽이 줄기와 잎이 있고 아래쪽은 뿌리가 있습니다. 원뿌리에서 분화가 되게 되면 이것을 1차 근이라 합니다. 1차 근을 주근이라 합니다. 주근에서 나오는 것을 2차 근이라 합니다. 2차 근을 측근이라 합니다. 2차 근에서 나오는 것을 3차 근, 세근이라 합니다. 보통은 이들 둘을 함께 일컬어서 격뿌리, 측근이라 하기도 합니다. 원줄기에서 뿌리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 뿌리를 부정근이라 합니다. 저번 시간의 마지막에 쌍떡잎 식물의 경우에는 주근계, 곧은 뿌리를 가진다 그랬지. 곧은 뿌리는 1차 근을 비롯한 이들로부터 비롯되는 측근이 근계를 이루게 되면 이것이 곧은 뿌리, 주근계가 되게 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쌍떡잎 식물의 경우에 1차 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옥수수와 같은 외떡잎 식물의 경우에, 단자엽 식물의 경우에는 1차 근으로부터 2차 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1차 근이 소실되게 됩니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뿌리가 부정근만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수염뿌리라 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은 식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줄기와 잎이 되게 되고 여기는 뿌리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분열 조직을 경단, 정단 분열 조직, 여기에 있는 것을 근단, 정단 분열 조직, 얘는 계속 이 방향으로 자라고 얘는 계속 이 방향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길이 생장, 주축 생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단 분열 조직은 토양에 접해 있으니까 얘가 이동을 하면서 토양과의 마찰에 의해서 마모가 될 수 있으니까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단, 정단 분열 조직은 보호해주는 보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호 구조를 뿌리 골무, 근관이라 합니다. 이제는 여기에 있는 것을 이렇게 잘랐을 때 횡단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식물의 횡단면은 식물은 원기둥이니까 횡단면은 원형이 되게 됩니다. 이쪽을 가장자리라 하자. 여기를 중심부라 하자. 가장자리, 중심부, 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경단 분열 조직과 근단 분열 조직이 분열을 하게 되면 세포들이 가장자리에서부터 중심부로 제일 바깥쪽에 있는 가장자리에 한 층의 분열 조직, 원표피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 안쪽에 기본 분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 안쪽에 전형성층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원표피는 분열을 하다가 전체가 다 분화가 되어 버립니다. 표피가 되게 되면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 세포가 되게 됩니다. 이 원표피와 표피를 일컬어서, 즉 원표피에서 기원되는 세포들을 일컬어서 표피 조직계라 합니다. 기본 분열 조직은 잎에서는 분화가 되게 되면 여육 조직이 되게 됩니다. 이 여육 조직은 유조직에 속합니다. 줄기의 경우에는 줄기와 뿌리에서 피층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줄기에 대한 뿌리의 특징이 뿌리는 내피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내피는 특징이 세포벽에 방수물질들이 슈베린이라고 하는 방수물질이 침적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카스파리선이라 합니다. 혹은 카스파리데라 합니다. 전형성층은 분화가 되게 되면 1기 관다발이 됩니다. 1기라 해도 되고 1차라 해도 됩니다. 1기 관다발은 바깥쪽에 있는 것을 1기 채관부라 하고, 채관부는 일본말로 사부라 합니다. 1기 물관부, 1기 물관부는 일본말로 목부라 합니다. 이들을 1기 관다발, 1기 유관속이라 합니다. 근데 이 기본 분열 조직이 분열을 해서 일부의 세포는 이들로 분화가 되게 되면 일부의 세포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기본 분열 조직이 분열 조직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이제 이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남아있는 분열 조직을 콜크 형성층이라 합니다. 이 콜크 형성층이 분화가 되게 되면 콜크가 되게 됩니다. 이것을 주피라 합니다. 이와 같이 기본 분열 조직으로부터 나오는 세포들, 이들을 기본 조직계라 합니다. 전형성층 또한 마찬가지, 이들로 분화되는 것도 있고 분열을 해서 계속 스템셀이 줄기세포가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관다발 형성층이라 합니다. 유관속 형성층이라 합니다. 이 관다발 형성층이 분열을 해서 분화가 되게 되면 이것을 2기 관다발, 2기 유관속이라 합니다. 2기 채관부와 2기 물관부, 사람마다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한데 전형성층에서 뿌리의 경우에는 내초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본 분열 조직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주된 것이 내초는 관다발 조직계로 둡니다. 내초에서 겹뿌리, 즉 근이 형성되게 됩니다. 내초, 1기 관다발, 2기 관다발, 관다발 형성층, 이들을 함께 일컬어서 관다발 조직계라 합니다. 그래서 관다발 식물은 표피계, 관다발 조직계, 기본 조직계로 이루어진다. 참이다. 이것에 정단 분열 조직은 뿌리 끝과 세 가지의 끝, 줄기의 끝에 위치하여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길이 생장을 한다. 참이다. 리얼에 채관 요소는 죽은 세포이며 색소체와 세포벽을 가지고 있지 않다. 채관 요소의 경우에는 살아있는 세포입니다. 죽은 세포란 말은 옳지 않다. 색소체와 세포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있지 않다가 아니라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얼은 옳지 않다. 여기에서
콜크 형성층과 관다발 형성층은 식물이 처음에는 줄기의 굵기가 가늘다가 시간이 지나면 굵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 크기일 때 유관속 형성층은 여기에 위치하다가 이제 이 크기가 되게 되면 유관속 형성층은 이 위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정단 분열 조직들은 경단 분열 조직과 근단 분열 조직은 이렇게 위치가 바뀌게 되면 여기에 있는 유관속 형성층과 콜크 형성층은 이렇게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비대생장 혹은 이기생장이라 합니다. 이것을 척생생장이라 합니다. 그래서 정단 분열 조직은 주축 분열 조직이 되게 되고 얘는 척생 분열 조직이 되게 됩니다. 이들이 콜크 형성층과 이 콜크가 바로 콜크막의 그 콜크입니다. 관다발 형성층이 되게 됩니다. 물관 요소는 죽은 세포가 기능을 합니다. 죽은 세포에 세포벽이 남아서 이 세포벽이 물에 대한 이동 통로를 만들어 줍니다. 체관 요소는 세포가 죽으면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상태여야지만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 살아있는 세포의 특징이 핵이 없습니다. 핵이 소실되고 세포질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기능을 합니다. 이것이 체관 요소와 물관 요소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57번에) 목본 식물은 나무를 말합니다. 나무가 이기생장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결과로 가장 옳은 것은 했으니까 이기생장은 비대생장을 이기생장이 한다고 그랬어요. 비대생장은 두꺼워진다가 되겠지. 줄기와 뿌리가 두꺼워진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58번. 식물의 물질 수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잎에서 수분 포텐셜은 정산작용으로 인해 낮아진다. 포텐셜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소하면 얘는 에너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차를 포텐셜이라 합니다. 수분 포텐셜은 따라서 물 입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총량을 수분 포텐셜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포텐셜은 보통 표기할 때 싸이라고 표기합니다. Psi.
물에 대한 포텐셜이라 해서 psi W, 근데 P가 묵음이기 때문에 psi W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한글로 표기하게 되면 수분 포텐셜이 되게 됩니다. 는 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압력과 관련되는 에너지를 psi P라 해서 압력 포텐셜이라 합니다. 삼투압과 관련되는 포텐셜을 psi 파이라 해서 삼투 포텐셜이라 합니다. 혹은 동의어가 psi S라 해서 용질 포텐셜이라 하기도 합니다. psi G는 중력에 관련되는 에너지, 즉 위치 에너지입니다. 이것을 중력 포텐셜이라 합니다. 이와 같은 식물세포가 있을 때 식물세포의 바깥쪽에 압력 포텐셜도 0이고 삼투 포텐셜도 0이고 중력 포텐셜이 0인 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압력에서 가장 대표적인 압력이 미는 압력입니다. 이 미는 압력을 팽압이라 합니다. 팽압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A다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힘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크기는 두 지역의 에너지의 차가 힘의 크기가 되게 되고 에너지가 큰 곳에서 에너지가 작은 곳으로 향하는 것이 힘의 방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은 방향과 크기를 가지고 있는 벡터이지. 그러면 팽압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해지는 크기가 A만큼 형성이 되었다는 말은 이곳에 있는 물 입자의 에너지가 이곳에 있는 물 입자의 에너지보다 A만큼 큰 값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곳의 물의 팽압에 관련된 압력 포텐셜은 0보다 A만큼 큰 수니까 플러스 A가 되게 됩니다. 삼투압은 이곳에 들어있는 용질 때문에 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 끌어당기는 힘을 삼투압이라 합니다. 얘를 B라 하자. 그러면 이제는 힘의 방향이 바깥쪽에서 안쪽이 되는 것이니까 안쪽이 바깥쪽보다 B만큼 에너지가 작다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0보다 B만큼 에너지가 작은 값이니까 압력 포텐셜은 마이너스 P가 되게 됩니다. 중력에 의해서 물은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이 값을 C라 하자. 마찬가지 그러면 얘는 힘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작용하니까 안쪽이 에너지가 높아야 되겠지. 그래서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0보다 C만큼 값이 크니까 플러스 C가 되게 됩니다. 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끌어당기는 압력을 장력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력이 D만큼 형성이 되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안쪽에 장력에 대한 에너지는 바깥쪽보다 D만큼 작은 수가 되니까 압력 포텐셜 중에 장력에 대한 것은 0보다 D만큼 작은 수를 마이너스 T라 하는 것이지. 이들의 전체 합을 수분 포텐셜이라 합니다. 이들의 전체 서메이션이 수분 포텐셜이다.
그래서 압력 포텐셜은 팽압의 크기에 플러스 부호를 붙여주면 됩니다. 삼투 포텐셜은 삼투압의 크기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면 됩니다. 중력 포텐셜은 중력의 크기에 플러스 부호를 붙여주면 됩니다. 압력 포텐셜은 장력의 크기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면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팽압이 1의 크기에서 2의 크기로 변화가 되게 되면 이것을 증가라 하면 되겠지. 압력 포텐셜은 그러면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플러스 2로 바뀌는 것이니까 압력 포텐셜도 증가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따라서 팽압이 증가하면 압력 포텐셜이 증가한다라고 표현해 주면 됩니다. 삼투압이 1에서 2로 바뀌게 되면 삼투압이 커졌다, 증가했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삼투 포텐셜은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마이너스 2로 바뀌는 것이니까 이때는 감소한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지.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투압이 증가가 되게 되면 삼투 포텐셜, 용질 포텐셜은 감소가 되게 됩니다. 장력이 1에서 2로 바뀌게 되면 장력에 대한 압력 포텐셜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로 바뀝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조심해야 되겠지. 장력이 증가가 되게 되면 압력 포텐셜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물관은 매우 미세한 관입니다. 미세한 관을 물에다가 담궈두게 되면 물이 빨리 올라가게 되지. 이것을 모세관 현상이라고 배운 적이 있지. 그래서 모세관 현상 여기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여기가 입회물관이고 여기가 줄기의 물관이고 여기가 뿌리의 물관이 되게 되면 식물체 내부에 들어있는 H2O는 액상입니다. 물의 형태입니다. 이것이 대기로 빠져나갈 때 기체상의 형태로, 수증기의 형태로 빠져나가게 되면 이 현상을 정산이라 합니다. 그래서 정산이란 식물체를 통한 수분 증발을 정산이라 합니다. 식물체를 통한 수분의 증발을 정산이라 합니다. 이때 정산이 일어나는 것의 98% 이상이 기공이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정산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액상의 물이 액상으로 빠져나가는 것, 이것을 배수 현상이라 합니다. 배수 현상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새벽에 이슬이 맺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액 현상이라 합니다. 새벽에 이슬이 맺히는 것은 물론 이제 대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된 것도 있지만 식물이 잎을 통해 가지고 물을 직접 밀어냅니다. 이 현상을 배수 현상, 일액 현상이라 합니다. 이들은 배수 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혹은 배수모라고 하는 털이 있습니다. 배수세포나 배수모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잎의 기공에서 정산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즉 이 공간에 있는 물입자가 대기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럼 여기는 입자가 존재하다가 입자가 없어졌으니까 순간적으로 진공 상태가 됩니다. 얘는 강력하게 주위로부터 물을 끌어당기는 힘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끌어당기는 힘이 잎의 물관에까지 전달이 되어서 물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끌어당기는 힘을 장력이라 합니다. 그래서 정산작용에 의해서 장력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 장력이 잎의 물관은 줄기의 물관으로부터 물을 끌어당기게 되고, 줄기의 물관은 뿌리의 물관으로부터 물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장력이 여기에서 발생이 되어 가지고 계속 끊기지 않고 연결되려면 물입자들이 다 연결될 수 있는 물기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물기둥 형성에 관여하는 것이 모세관 형상, 응집력이 관여합니다. 응집력과 부착력에 대한 것은 앞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응집력의 경우에는 같은 분자 사이에 의해서 형성되는 인력을 응집력이라 하고, 다른 분자 간에 형성되는 인력을 부착력, 흡착력이라 합니다. 물론 물관의 세포벽에 대한 부착력도 관여하지만 주된 것은 물 분자들끼리 서로 결합하려고 하는 응집력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잎의 물관, 줄기의 물관, 뿌리의 물관을 통해서 물이 뿌리에서 잎으로 수송이 될 때 관여하는 것은 정산과 응집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장력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힘이 여기에서 형성이 되게 되면 형성된 힘이 이 방향으로 전달되게 돼. 힘이 전달이 되게 되면 힘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힘의 크기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잎의 물관은 장력이 크고 뿌리의 물관은 장력이 작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물에 대한 이동은 물관에서 형성되는 장력의 기울기에 의해서 위쪽에서 물을 끌어당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흔히 장력은 끌어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음압에 의한 용액의 부피 유동이라 합니다. 장력이 크다 이퀄 압력 포텐셜은 작다가 되겠지. 장력이 작다 이퀄 압력 포텐셜은 크다가 되겠지. 압력 포텐셜이 작아지게 되면 수분 포텐셜도 작아지게 됩니다. 압력 포텐셜이 커지게 되면 수분 포텐셜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관부에서는 물은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수분 포텐셜이 낮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게 됩니다.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이동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는 물관부 S의 물에 대한 수송에 대한 것입니다. 물관은 용액을 뿌리에서 잎으로 수송하는 것이 물관입니다. 채관은 잎에서 다른 조직으로 용액을 수송하는 관이 채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채관부 수송의 경우에는 여기가 잎의 채관, 줄기의 채관, 뿌리의 채관, 여기에 광합성 조직이 있으면 광합성 조직에서 생성된 광합성 산물이 잎의 채관에 수송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짐차에다가 짐을 실는 것을 짐을 적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1번은 광합성 산물이 특히 광합성 산물의 주된 형태는 설탕입니다. 광합성 산물이 잎의 채관에 적재가 됩니다. 그러면 잎의 채관은 광합성 산물의 농도가 증가가 되니까 삼투압이 증가가 됩니다. 조금 전에 삼투압이 증가가 되면 삼투 포텐셜은 감소가 된다 그랬지. 삼투 포텐셜이 감소가 되게 되면 수분 포텐셜이 감소가 된다 그랬어요. 수분 포텐셜이 낮아지게 됩니다. 수분 포텐셜이 낮아지니까 옆에 있는 물관부로부터 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물관에서 채관으로 물이 수송이 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채관액이 많아지게 되고 채관액이 많아지게 되면 수압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것을 채관압이라 합니다. 수압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수압에 의해서 채관액을 줄기의 채관, 뿌리의 채관으로 밀어줍니다. 채관압에 의한 부피 유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물관부에서의 물의 수송에 대한 것은 정산, 응집력, 장력이 관여한다 해서 정산, 응집력, 장력설이라 하면 채관부액에서의 수송은 채관압, 수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피 유동이라 합니다. 그래서 압류설이라 합니다. 채관압은 팽압입니다. 팽압은
미는 힘이니까 양압입니다. 그래서 물관부에서의 용액에 대한 이동은 음압에 의한, 장력에 의한 부피 유동이다라고 표현하고, 체관에서는 양압, 팽압에 의한 부피 유동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음은 뿌리의 체관에서 뿌리세포로 흔히 수용부라 합니다. 수용부 세포로 광합성 산물을 빼냅니다. 짐차에서 짐을 내리는 것을 하적이라 합니다. 광합성 산물이 하적되게 됩니다. 짐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부위에서 수용부의 뿌리의 체관에서는 광합성 산물의 농도가 감소가 되니까 삼투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삼투압이 떨어지니까 삼투 포텐셜은 증가가 되게 되고 수분 포텐셜이 증가가 되게 됩니다. 삼투 포텐셜이 증가가 되어서 수분 포텐셜이 증가가 되게 됩니다. 수분 포텐셜이 증가가 되니까 다시 물은 물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물이 이제 이렇게 다시 순환되게 되는 것입니다. 수용부의 체관에서 물이 물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체관액은 감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관의 경우에는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수분 포텐셜이 낮은 곳으로 물관부의 용액이 수송이 되게 되면 얘는 반대로 사부액은, 체관액은 수분 포텐셜이 낮은 곳에서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으로 체관액이 수송이 되게 됩니다. 쉽게 얘기를 하게 되면 얘는 위에서 아래로 물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물이 떨어질 때는 외부의 에너지가 필요가 없지. 얘는 폭포에서 밑에서 위쪽으로 물이 올라가야 됩니다.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물이 올라가려니까 누군가가 힘을 가해줘야 됩니다. 그 힘이 뭐가 되느냐 하면 체관압이 되게 됩니다. 대신 얘는 위쪽에서 아래쪽을 끌어당기는 것이지, 그래서 끌어당기는 힘, 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식물에서 물관부에서의 수송과 체관부에서의 수송에 대한 것은 정리가 되겠지. 1번에 잎에서 수분 포텐셜은 정산작용으로 인해 낮아진다. 정산작용으로 인해서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 여기는 압력이, 끌어당기는 압력이 형성이 되니까 압력 포텐셜이 떨어져 가지고 수분 포텐셜이 감소가 되게 됩니다. 참이다. 이번에 물이 부족할 때 앱시스사는 공변세포가 기공을 닫도록 신호를 준다. 이 문장 그대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참이다. 정리는 조금 이따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공변세포는 빛이 없으면 양성자를 밖으로 퍼내고 대신 칼륨과 염소이온을 세포 내로 끌어들인다. 얘는 설명은 조금 이따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자를 밖으로 퍼내가지고 칼륨과 염소이온이 세포 내부로 들어오는 것은
기공이 열릴 때입니다. 기공이 열릴 때니까 빛이 없을 때가 아니라 빛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아포플라스트 경로는 세포벽과 세포 사이의 공간을 통해 물과 무기질이 이동하는 경로이다. 얘는 꼭 물과 무기물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설탕도 세포벽을 통해서 수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포플라스트라고 하는 것은 죽은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아포플라스트는 세포벽 공간을 통해서 물질들이 수송되는 것을 아포플라스트 경로라 합니다. 아포플라스트 경로는 세포벽, 세포 사이 공간을 통해서 물질이 수송되는 것을 아포플라스트 경로라 합니다. 반대말이 심플라스트 경로입니다. 심플라스트는 세포질을 통해서 물질들이 수송되는 경로입니다. 그러려면 두 세포의 세포질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앞에서 세포화할 때 했던 것이지, 두 세포의 세포질이 연결되어 있는 통로를 원형질 연락사라 한다 했어요. 그래서 심플라스트 경로가 성립이 되려면 원형질 연락사가 필요합니다. 세포막을 통과하는 것을 막통과, 막관통 경로라 합니다. 얘는 세포막의 수송 단백질을 통해 물질들이 수송되는 것을 막관통 경로라 합니다. 5번에 내피세포의 세포벽에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 슈베린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슈베린. 이 슈베린이 침적된 것을 카스파리언선, 카스파리안대 혹은 안은 생략하고 카스파리선, 카스파리대라 합니다. 는 아포플라스트 경로를 통한 물질 이동을 차단한다. 얘는 슈베린이 방수물질이니까 방수물질이 세포벽을 막아버려. 세포벽을 막아버리게 되면 아포플라스트 경로를 통해서 물질들은 수송되지 못하겠지. 그래서 아포플라스트 경로를 통한 물질 이동을 차단한다. 참이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좀 끊었다 가죠.